톨스토이의 부활인데요. 여기 부활.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2권이고요. 이제 이거 원서인데요. 원서로는요, 여러분. 지금 볼게요. 책이 깨끗하죠, 그죠? 한 권입니다, 그냥. 이걸로 이제 3부작이고요. 3부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글자가 깨알같이 깨끗합니다. 원서를 안 봤거든요. 자, 깨알 같은 글자로 한 권이고요. 톨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었다. 부활은 1899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나보코프, 불가코프 이런 사람이 태어난 그런 작가들이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자, 부활의 1부 1장부터 볼 건데 1부를 딱 펼치면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요.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장 7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같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이 제사가 소설의 일부에만 그러니까 한 부, 첫 번째 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설 전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펼쳐보니까 바스크리스에니의 러시아어 제목입니다. 1부에 이렇게 제사가 있더라고요. 1부에 이제 딸린 제사였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서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하라는 것이고요. 몇 번 용서해 주냐?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날수도 이제 7일이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시간의 이빨에서도 그 숫자를 얘기를 하던데 날짜를 요일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7개로 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계절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개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달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또 12개로 하고 그 다음에 칠거지약 그 죄에 대해서는 또한 이제 7개를 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아마 어떤 의미가 좀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7에다가 70을 곱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7이 아니라 70번까지 하라는 건가요? 아무튼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거고 어쩌면은 그 용서를 해주라, 용서를 하라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너 또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 사실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더 큰 죄를 네가 범하면서 왜 남한테만 그렇게 순결을 윤리적인 그런 완벽성을 강요하냐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장이고 그거를 이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건 이제 음욕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은 기본적으로 간음, 음욕, 러스트에 대한 거라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러스트, 음욕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되게 재미있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칠거지약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양한 칠거지약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쉽게 정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러스트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어쩌면 이제 누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로 그 프라이드. 오만을 이제 갖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만화기 때문에 이 칠거지약들이 다 하나의 형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스트는 그냥 이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순수하고 예쁜 그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만함을 누르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죄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음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뭡니까? 너희들 중에 이런 죄가 없는 사람만이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니들도 다 똑같이 그런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사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근데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그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배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설을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일부, 1장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 소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어느 챕터에서는 마슬로바 얘기를 하고요. 마슬로바는 카투샤입니다. 어느 챕터에서는 네글류도프, 드미트리 네글류도프 공장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비중이 딱 1대1로 맞지도 않고요. 두 사람이 또 뭡니까? 같이 만나는 또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점이라는 건 있어요. 초점이라는 것도 있고, 누구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 식의 이제 또 차이들이 있습니다. 1부 1장은 철저하게 이제 그 카투샤 마슬로바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녀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문장 읽을 건데 지금 번역은 다 민음사 번역이고, 요것은 박형규 선생님 번역입니다. 박형규 번역인데 이제 저작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형규 번역은 문학동네로 가고, 민음사에서 나온 이 부활의 지금 역자는 연진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새로 안 사고 박형규 번역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걸로 읽었기 때문에. 자, 딱 펼치면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에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 버렸어도 중약하고 봄은 역시 이곳 도시에도 찾아들었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발전을 했음에도, 그 다음에 자연을 이렇게 개발하여 어쩌면 못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제 힘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봄이 이렇게 찾아왔다 하고, 뚜르게네프도 그렇지만 톨스토이도 역시 우선은 이제 자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봄입니다. 좋은 계절인데요. 지금 우리도 딱 그러네요. 지금 딱 읽기 좋은 소설이 부활인 것 같아요. 자,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봄이 찾아온 이 공간은 모스크바 근교의 도시 정도 되지 않나요? 저는 막연히 모스크바라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도시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제 교정공무원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이 번역본을 보면 교도보, 여교도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정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름을 부르니까는 이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주인공 카투샤 마슬로바인데요. 톨스토이는 인물을 등장시킬 때 항상 뭐를 한다? 인물 묘사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여성 주인공이면 정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거는 남성이라도 똑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그냥 후배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렇게 인물들을 쭉 보여주지만 소설이라는 거는, 문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로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인물됨은 이제 내적인 거고 외적인 생김새를 말로 갖고 풀지 않으면 독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여성을 대상화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할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어느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투샤 마슬로바는 러스트, 음욕의 어떤 그 주체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약 2분이 지나자 흰 윗도리와 흰 치마에 회속 코트를 입은 가슴이 풍만하고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젊은 여자가 빠른 걸음걸이로 문에서 나오더니 재빨리 교감 곁으로 가 섰다. 교감은 교도소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레닌 양발에 죄수용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흰 스카프로 감싼 머리 밑으로는 일부러 멋을 부린 듯 곱슬거리며 말려 올라간 검은 머리털이 내 보였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젊죠. 예쁘죠. 섹시합니다. 근데 이제 옷차림이 보면은 저고리도 흰색이고 치마도 흰색이고 스카프도 흰색이고. 왜? 아마도 이제 재수니까요. 지금 미결수라 하잖아요. 아직까지 형이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구치소에서 6개월째 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대로 꾸미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녀가 이제 젊고 예쁘다는 거를 보여주는 디테일이 뭐냐면 풍만한 가슴이에요. 그래서 그 마슬로바를 묘사할 때마다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풍만한 젖가슴이에요. 키는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제 생각하면 160 한 4, 5 정도 되는 키에 굉장히 그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그런 이제 젊은 여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마슬로바를 설명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하얀 얼굴.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 근데 뭐 슬라브족 애들은 원체 이뻐가지고요. 하얗고, 눈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인데 사팔뜨기예요. 살짝 그 사시, 근데 예쁜 쪽으로 사신가 봐요. 살짝 사팔이 있는 검정 눈, 하얀 얼굴에 허리를 펴고 있으니까 풍만한 가슴이 이제 더 도드라지는 그런 예쁜 모습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이송이 지금 되는 중입니다. 오늘 재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이송이 되는 중인데, 마슬로바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무지무지 예쁘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예쁜 것 같아요. 소설을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되게 예쁘다는 거. 내가 되게 예쁘고 사람들이 나의 예쁨을 인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성병에 딸려가지고 쭉 거리를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특히나 이제 나의 예쁨에 엄청 섹시한 그 측면에 사람들이 막 감탄을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좀 숨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죠. 게다가 이제 날이 지금 좋잖아요. 봄이고 따뜻하고 지금까지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사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게 기뻤다. 또한 교도소 안 공기에 비해 훨씬 싱그러운 봄날의 부드러운 공기도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무슨 처지예요. 살인범으로 잡혀와가지고 있고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썩었고 이제 오늘 운명이 이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재판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숨이 푹 나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조금 저는 읽히네요. 이러저러한 이제 그 좋지 못한 정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날에 이렇게 들뜨는 거 그녀가 기분이 이제 들뜨고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예쁜 거예요. 오늘 좀. 사람들이 막 나의 예쁨에 또 이렇게 감동하잖아. 이런 그 까투샤의 어떤 달점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읽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마슬로바가 자신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슬로바의 어머니는 농노였어요. 여자 농노였는데 주인이 노처녀 둘이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지주 둘이만 살고 있고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지주가 이름이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소피아인데요. 마리아가 언니고 소피아는 이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자매 여지주가 이제 그런 있는 집에 그 농노였는데 그녀의 행실이 조금 좀 고약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서 이 마슬로바 어머니는 많은 남자들과 이제 관계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죽였는데 아이를 죽이는 건 되게 쉬우니까 그냥 엎어만 놔도 되고 우니까 그냥 이렇게 입을 틀어 막아도 되고 더 쉽게 죽이는 방법은 그냥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5명이나 죽였는데 떠돌이 집시하고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임신이 됐다. 한 번 임신된 애는 뭐 그냥 이렇게 크는 거죠. 크고 이제 다리 차니까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도 이제 그 오빠와 그 언니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신세가 될 참이었는데 크림치즈에서 소 냄새가 난다고 그 여지주가 크림치즈에서 소냄새가 난다고 가축지기, 이 가축지기가 뭐냐 하면은 카투샤의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한테 이제 혼을 내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톨스토이가 디테일이 얼마나 강한 작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가축지기에게 야단을 치러 갔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크림치즈에서 소냄새가 나니까 누린내가 나니까 찝찝하다고 야단을 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갓난애가 이렇게 꼬물꼬물 움틀움틀 이렇게 막 꼼질꼼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짠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애를 죽일 수가 없는 마음에 이제 지주가 애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애 엄마는 죽어버렸고요. 이 아이는 뭡니까? 죽기가 쉬웠던 아이인데 여지주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돼가지고 별명이 스파시온나야예요. 스파시온나야는 구원받은 이런 말이거든요. 요거에 이제 어원을 두고서 조금 더 바뀌면은 스파시질, 즉 구세주가 이제 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가 3살 때 사망했고 아까 눈이 까맣다고 그랬잖아요. 이 검은 눈의 아이가 얼마나 여자아이 예뻤을지. 그리고 이제 이 여지주 둘이서 늙어가는데 아주머니 둘이서 이제 나중에는 할머니 둘이서 아이를 정말 우쭈쭈 하면서 엄청 예쁘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자매라고 했잖아요. 이 마리아는 언니는 카투샤를 까치까라고 생각을 해요. 즉 하녀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여동생은 이름이 소피아인데 이 여동생은
카츄샤를 까쟁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 더 이름이 플러스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여가 아니라 양여로 이제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카츄샤가 이름 자체도 비칭에 해당하는 까찐까랑 까찌까랑 애칭에 해당하는 까쟁까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는 까츄샤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이제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한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비도 아닌 그런 이제 성장 환경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마슬로바가 이른바 정직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른바 좋지 않은 매춘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톨스토이가 이 점을 되게 공들여 쓴 것은 에밀 졸라를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연주의적이고요. 자연주의적이라면 환경 결정론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엄마가 방탕했고요. 그 유전자가 어디 안 간다. 이게 또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환경인데, 애를 확실히 귀족으로 키우려면 귀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애를 이제 확실히 너는 여기에서 여기서 자라야 돼. 그러니까는 그 멋진 신세계 에서처럼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이런 게 있으면은 너는 저쪽에 엡실론이야, 오메가야 해서 밑으로 애초부터 이제 깔아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한 이제 노비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교육도 받았죠. 글도 읽을 줄 알죠. 책도 읽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 노비기 때문에 일을 조금은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자랐는데 시집가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귀족이 아니니까 귀족한테 시집갈 수 없고, 그렇다고 뭡니까? 농노하고 같이 이제 살기는 싫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16살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이 16세라는 건 만 나이고요. 요거는 이제 19세기이기 때문에 16세라면 이제 거의 뭐 홍기 다 찬 이제 처녀라고 봐야죠. 근데 이 여지주 집에 조카가 놀러 오게 된다. 오빠 쪽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여지주들이 네글류도프한테는 고모거든요. 근데 요 1부 2장에서는 네글류도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마슬로바의 시점이기 때문에 도련님이 놀러를 와요. 그래서 둘이 이제 풋풋한 그런 어떤 연모의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그러면 이제 카츄샤는 18살이 되게 되는데요. 도련님이 전쟁터로 나가는 길에 잠깐 여기 들렀는데 4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4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거를 이제 그 카츄샤 시점에서 어떻게 요약을 하냐 하면, 출발하기 전날 밤 카츄샤를 유혹하였고 그 도련님이 이튿날 그녀의 손에 100루블입니다.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 줘버리곤 훌쩍 떠났고, 그가 떠난 지 5달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적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나중에 네글류도프가 쓸 때는 뭐 엄청난 스토리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느꼈고, 그때 사랑이 어떻게 불타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자보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카츄샤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거의 무슨 한 토막 한 토막씩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본적으로 톨스토이 소설에서 여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 여자는 생활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뭐 심리적인 거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욕망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여성 주인공 전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볼 때 이거는 카츄샤 어떤 개인의 이제 성격이기도 한데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기억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무참히 짓밟힌 것이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딱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임신이 됐죠. 짜증이 나겠죠. 일단은 이제 그 몸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입덧도 심하고 뱃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생기니까, 그럼 지가 이제 막 짜증을 내는데 완전 적반하장인 거죠. 자기가 지금 짜증 낸다고 지금 여주인들한테 개기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죽어가는 애를 살려준 은인인데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배가 불러오니까 여주인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서장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찰서장이 50살이 넘은 늙은 놈 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요즘으로 치면 한 7순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이 어린, 네, 젊다 못해 어린 이제 이 카츄샤를 임신까지 했는데 막 자꾸 이렇게 찝적대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피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는 애를 낳게 되는데 옛날에 산파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이제 조산사라고 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병에 걸려버려요. 어떤 병이냐면 산용열입니다. 산용열. 이게 이제 제가 안나 까레니나 할 때 많이 설명을 했던 건데 이게 정식 명칭이 있던데 그냥 요즘으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염되는 거예요. 밑에가 다 터지고 이제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톨스토이의 빛나는 디테일이 뭐냐 하면은 어쩌다가 이 산용열에 감염이 됐냐 하면 산파가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봐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형편이 되는 사람이면 직접 가서 애를 받으니까 다른 임산부를 봐주다가 세균이 옮은 거예요. 그거를 옮아 온 채로 이제 그 카츄샤의 출산을 돕다 보니까 카츄샤도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츄샤는 죽다가 살아나고 그 아이는 이제 애를 받아가지고 대충 추스려 가지고 보육원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도 보육원이 있었구나라는 거에 조금 놀라게 되는데 보육원에 보냈지만은 바로 죽어버렸다.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네흘류도프의 입장에서 서술을 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디테일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돈에 대해서 쓰는데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돈에 굉장히 예민한 작가예요. 되게 사실적이고, 톨스토이의 재무테크 능력은 정말 본받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슬로바가 갖고 있었던 돈은 127루블이었다. 그 중에 100루블은 도련님이 주고 간 거예요. 아직까지 이름이 안 나와요. 도련님이 아까 100루블짜리 집 해주고 갔잖아요. 100루블이 있고요. 27루블은 자기가 이제 이런 한여 일도 하고 해갖고 번 거예요. 근데 무슨 산파가 언제 봤다고 얘가 뭐 애 낳는 걸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산파집을 나올 때 남은 돈은 겨우 6루블이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쓴 것이요? 얼마를? 127루블에서 6루블이 남았으니까 121루블을 다 닦았었네요. 자, 그랬죠. 지금 이제 돈이 궁해진다는 게 이 마슬로바한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였는데요. 무슨 돈이 이렇게 들었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마슬로바는 성격상 별로 돈을 아낄 줄 모르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돈을 마구잡이로 써댔고 누가 청하면 아무에게나 빌려주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주귀족처럼 이제 산 거잖아요. 그것도 뭐냐, 되게 관대함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는 그런 지주귀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누가 좀 돈 좀 주세요. 아마 이게 청하면이라고 했는데 국어일 거예요. 프로시잇이란 단어일 것 같은데 제가 원문 대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냥 누가 좀 마님 한 푼만 줍시오 이러면은 그냥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달치 하숙비, 방값하고 밥값, 차값, 마시는 차요, 홍차값 이런 걸 냈더니 또 40루블이 나간 거예요. 산파한테. 이거를 지금 명세서 갖다 놓고 항목별로 톨스토이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산파한테 줬고 아이를 양육원에 보내는데 이게 또 베스트네. 애를 낳아줬죠. 그 아이를 또 보육원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애를 먹이고 입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받아줬을 것 같지는 않고 19세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애를 양육원에 보내는데 또 25루블이 들었고 그걸 다 썼더니 아까 얼마 썼지? 121루블을 이제 다 닦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루블이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카츄샤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이제 처했다는 거죠. 집값이랑 아이 관련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성격적인 측면, 낭비가 너무 심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선을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이제 성격이 돼버렸다. 요거 두 개 또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벌러 가는데 뭐를 했냐면은 우선은 산림 감시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부남이에요. 근데 자꾸만 카츄샤한테 찝적대는 거예요. 찝적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 집을 갔는데 이모가 세탁방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세기의 세탁방이니까 지금 우리 세탁방이나 세탁소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생활의 냄새가 되게 풍기는 그런 곳일 것 같은데 여기 묘사된 걸로 보면 항상 이렇게 뽀얗게 이제 증기가 있고요. 세탁부들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어린아이들인데 이제 오갈 데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진짜 우리 시대의 그 언니들, 누나들의 이제 모습인 거죠. 10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 미싱은 계속 돌아가네. 그 저기 뭐야.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그 노래 있잖아. 거기서처럼 미싱 돌리고 이제 있는 딱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를 딱 보니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카투샤가. 저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또 찾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녀 일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성인 남자가 있으면은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성적으로. 성인 남자가 없는 곳을 찾아가요. 여기 이제 소설에 보면은 중학교 6학년생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김나지움 뭐 요런 데 6학년, 이제 우리로 치면 중2 뭐 이런 나이인 거죠. 한창 이제 털도 나고 그런 것에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할 나이인데 아들이,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이 이 카투샤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카투샤도 참 할 짓이 아닌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 엄마가,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투샤를 또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투샤는 다른 일을 구해야 되는데 다시 직업 소개서로 갔어요. 근데 보시면은 19세기인데도 이런 직업 소가 또 있다는 것도 재미가 있고, 어떤 부인이 나타납니다. 살집이 있고 손에 보석 반지를 끼고 있고 팔찌를 끼고 있는 부인이 나타나요. 그런 부인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인 네, 권유대로 이런 데를 가발해서 갔더니 막 만두를 주고 막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 좀 네, 괜찮은 일인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지 낀 그 살집 좋은 부인이 이제 알선을 해줘가지고 어느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법 성매매의 시작이었는데 요즘 식으로 하면은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얘는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애예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작가와 이제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마음에 꽤 들었나 보죠. 이 작가는 마슬로바가. 그래가지고 진짜 세컨드가 돼요. 집을 하나 얻어줘요. 집을 얻어주고 이제 카투샤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에 아래층에 사는 점원하고 카투샤가 바람이 나버려요. 이게 잘못하면 거의 팔다리 하나 잘릴 그런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정행위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다행히는 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작가한테 버림을 받아요. 대신에 이제 사랑을 얻었죠. 그래서 점원하고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데 점원이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나버려요.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이렇게 둘소인 쓰지 않죠. 니주니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니주니는 볼가강 있는데 조금 남쪽 그 도시입니다. 니주니 노브고라트.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 누굽니까? 마슬로바는 이제 다시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소녀가 받았던 그 황색 감찰인 거죠. 이른바 매춘부 감찰을 받으라고. 안 그러면 너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라. 이제 이런 압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임무 집으로 가봅니다. 가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뽀얀 증기와 이제 푹푹 찌는 그런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빨래 비누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 냄새와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가운데 일을 하는 이제 그 어린 젊은 여자애들은 전부 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렵에는 폐병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콜록콜록 거리면서 다들 결핵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막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항상 30도나 되는 비누 냄새 엉긴 증기 속에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빨래를 하거나 다리민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죽도록 하기 싫은 참에 뚜쟁이 할머니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말고 너 이거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알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외모가 저처럼 이러면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옵션이 없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세탁부밖에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마슬로바 상황이라면. 근데 마슬로바는 여기서 굉장히 이쁜 걸로 나오거든요. 되게 이뻐가지고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락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점원이 떠나고 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얘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술버릇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술 맛이 그렇게 좋아서 마셨을까? 술을 마시지 않을 때면 그녀는 우울했고 자기 자신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잊기 위해서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이런 이제 중독성 있는 많은 이제 그런 섭취 음식들이 다 비슷한데 그거를 해서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그거를 하고 있지 않을 때의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마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마약을 하지 않을 때 금단 증상이 너무 괴로워서 또 마약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비슷하게 이제 술, 담배
배에 쩔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매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슬로바가 결국 이제 후자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문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뭐냐면 마슬로바는 보잘것없는 하녀의 신분으로 귀찮게 구는 주인 남자들의 강요를 받으며 남몰래 하는 정사의 상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활이 보장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며 법률로 인정된 여건 하에서 돈도 벌 수 있는 간음 생활을 매일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몰래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추행을 막 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그럼 비참하게 버는 거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제 떳떳하게 이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복수예요. 나를 유혹한 첫 남자한테 복수하자.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니준이로 도망간 그 젊은 점원한테도 복수하자. 나에게 아픈 감정을 남긴 모든 사람한테 복수하자. 복수 욕구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기억에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없는데 내 인생에서 다 삭제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복수한다고 누구한테 결국 해를 끼치는 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까투샤가 갖고 있는 허영심입니다. 읽어볼게요. 비로도 이게 벨벳인데 벨벳이라든가 실크라든가 뭐 프랑스제 실크라든가 어깨와 팔이 노출된 야회복 등을 입고 야외복 등 입고 싶은 옷이면 뭐든지 맞춰 입을 수 있다는 노파의 말에 혹했다, 뚜쟁이의 말에 혹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을 들 수 있고 고급한 드레스 같은 걸 입을 수 있고, 아까 그 삐로그하고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물질적 부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자기가 세탁부가 되면은 저렇게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 1년 12달 꼬박꼬박 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일을 해도 예컨대 이제 한 달에 뭐 8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버는데, 강남에 뭐 어디 템프로 이런 데 가면은 하룻밤 뭐 이렇게 해주고서도 막 몇 병 백 몇천 막 이런 거를 벌게 되니까, 그렇게 돈을 한번 쉽게 벌어보면은 이제 고생해가지고 적은 돈 버는 건 하기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사치를 더 포기할 수가 없게 됐다 해서 두 가지 1번 복수효과, 두 번째 이제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매춘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카투샤가 처음으로 일했던 이제 그 매춘업소, 그 유흥업소의 이름은 키타예바랍니다. 이건 이제 아마 키타예바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그 유곽인 것 같은데, 그 저기 가엾 쓴 것들, 그 윌리엄 데포랑 그 나온 영화를 봐도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여성이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전형적인, 우리가 포주하면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가 지금은 젊어서 모든 남자들이 너를 갖고 싶어하고 돈이라도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돈을 많이 쳐주고 너를 원하겠지만은, 말하자면 나 같은 때가 온다는 거죠. 진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좀 가져라고 해도 아무도 같지 않는 거의 그런 시절이 온다는 식으로,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끼따에바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곽에 이제 뭡니까 취직을 하게 되고요. 신과 인간의 계율에 어긋나는 뿌리 깊은 죄악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요 책의 22쪽입니다. 신과 인간의 계율에 어긋나는 뿌리 깊은 죄악의 생활이라고 매춘을 명명한 것을 보면, 톨스토이가 이 매춘이라는 것에, 성매매라는 것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접근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게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다 읽은 느낌으로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매춘이라는 거를, 성매매라는 거를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명시도 분명히 있지만 언급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는 게 더 큰 것 같다. 그 다음에 도덕하고 윤리는 뭐가 다르냐, 도덕하고 윤리는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톨스토이는 보다 더 도덕에 가까운 것 같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보다 더 이제 윤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단어를, 영어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도, 하나는 이제 모럴, 이 도덕이라는 거는 모럴리티,
도덕이라는 거는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과목 도덕, 그런 거에 가까운 거고, 윤리라는 건 보다 더 철학에 가까운 것 같고, 도덕의 토대를 이루는 어떤 선악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행동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알려주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작가로 나누자면은, 제 전공이니까 도덕은 톨스토이는 도덕군자 도덕에 다 맞는 것 같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보다 더 윤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슬로바를 놓고 보면은 너는 이제 도덕, 계율,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당국의 보호가 있었으나 10중 8구는 나쁜 병에 걸려서 이제 요절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길로 가는 거고, 당국의 보호가 있었으나 이 점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를 어느 정도 옹호를 해주는 거죠. 타락한 니들을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지켜준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매매에 대한 생각들이 다 많고, 이제 우리는 예컨대 이제 서울대 다른 대학도 그렇겠지만 강의를 하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권 교육이나 성교육 이런 걸 받거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무척 귀찮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진도를 떼야 되는데요. 이 성매매라는 게 이렇게 근절되지 않으면은 뒤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느니 차라리 양성화 해가지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차라리 공창제로 가는 게 더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춘의 문제를 부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데, 이거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매춘의 몸담음으로 하여 카투샤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밤낮이 다 바뀌고, 밤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술, 담배에 이제 완전히 쩔어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뭐 쌍욕 퍼붓고,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뭐 끄댕이 집어닫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미스러운 일들에 이제 휘말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의사들한테 이제 검사도 받고, 이건 해야죠. 이렇게 몇 년이 흘렀다? 7년이 흘렀다. 그래서 아까 18세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참이 8년째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18세에다가 이제 8년을 더해보니까 26세가 돼가지고 있다. 26세라는 거는 지금의 나이 감각으로는 거의 34, 5 해서 이제 홍기를 제법 놓친, 살품 놓친, 요즘은 또 결혼 워낙 늦게 하긴 하지만 이제 체감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 걸로 나오지만은 아마 이제 어릴 때보다는 폭삭 삭은 이제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치소에서 6개월을 지내다가 지금 이제 오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쉬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부활 1부 2장의 내용이었고, 예까제리나, 그러니까 카투샤 마슬로바의 지금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간략하게 회상하는 그녀의 과거,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